그 집은 동네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만큼 담장이 높았다. 담장 위로는 소나무 가지가 굽어 나와 그늘을 만들고 대문 앞에는 돌계단이 단정히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말끝을 낮추었다. 이름난 양반가, 대대로 벼슬길에 올랐다는 집, 안채의 기둥이 굵고 마루가 넓다는 집. 그러나 담장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넓은 것은 아니었다. 하녀는 19에 그 집으로 들어왔다. 낯선 곳으로 떠밀리듯 온 날, 그녀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꽉 쥐고 고개를 숙였다. 마당에는 자갈이 깔려 있었고 장독대 뒤쪽으로는 물이 고여 작은 물웅덩이가 반짝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한복 자락이 살짝 들렸다. 하녀는 속으로 한 번 숨을 삼키고 그 집의 규칙을 외웠다. 시키지 않은 말 하지 말고, 웃음 보이지 말고, 눈 마주치지 말고, 주인의 발소리 앞에서는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 그 집 도련님은 25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도련님이라 불렀고 도련님은 그 호칭을 당연한 듯 받았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그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었다. 남들이 웃을 때 웃지 않았고 남들이 술자리에 모일 때 책방에 앉아 있었다. 말수는 적었으나 문빛이 깊었다. 밤이면 서책을 펼친 채 한참이나 멈춰 앉아 있곤 했다. 하녀는 도련님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등잔불이 흔들리는 그림자를 보았다. 누군가 방 안에서 혼자 서성이는 그림자였다. 하녀는 처음 석 달 동안 도련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아침에 죽을 올려놓고 돌아설 때도 마루에 앉아 책을 넘기는 사람이 있어도 그녀는 바닥만 보며 지나갔다. 그게 안전했다. 눈을 올리면 그 순간부터 일이 복잡해진다고 들었다. 하녀들 사이에는 억울한 소문이 늘었다. 주인의 눈에 들면 편해진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지만 눈에 들었다가 나중에 내쫓기면 그보다 큰 불행은 없다는 말도 있었다. 하녀는 편함도 불행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살다가 어디든 나갈 길이 생기면 나가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가을 비가 장대처럼 쏟아졌다. 마당의 자갈이 빗물에 씻겨 반짝이고 처마 끝에서는 물이 줄줄 흘렀다. 하녀는 안채에서 젖은 빨래를 걷어들고 부엌으로 뛰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때 안쪽 사랑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불 좀 갈아주거라. 하녀는 순간 멈칫했다. 도련님 방에서 나온 소리였다. 보통은 상단직이나 다른 하녀가 들어가는데 그날은 다들 비에 젖은 일로 바빴다. 하녀는 젖은 치마를 정리하고 등잔용 기름과 심지를 들었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들어갔다. 방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책 냄새와 먹 냄새가 섞여 있었고 젖은 나무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도련님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서책을 보고 있었다. 하녀는 눈을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부르셨습니까? 도련님이 대답했다. 심지가 다 탔구나. 하녀는 등잔을 조심스레 들어 심지를 갈았다. 그때 치마 끝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졌다. 방바닥에 작은 물점이 생겼다. 하녀는 얼른 손으로 닦으려 했지만 도련님이 먼저 말했다. 괜찮다. 손에 물 묻힌다. 하녀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그동안 이 집에서 들은 말들은 대부분 명령이나 꾸지람이었는데 그 말은 마치 사람을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다. 하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도련님이 다시 말했다. 비 많이 맞았느냐? 하녀는 짧게 말했다.
조금 맞았습니다. 그녀는 심지를 갈고 기름을 채운 뒤 불을 다시 밝혔다. 불빛이 안정되자 방 안이 조금 더 밝아졌다. 하녀는 본능적으로 눈을 들지 않으려 했지만 그 순간 도련님의 시선이 그녀의 손등에 머무는 느낌이 들었다. 젖은 손등이 빛을 받아 반짝였고 하녀는 괜히 더 손을 숨기고 싶어졌다. 나가도 된다. 도련님이 말했다. 하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그런데 문턱을 넘는 순간 도련님이 다시 불렀다. 잠깐. 하녀는 몸을 멈추고 그대로 서 있었다. 도련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름이 무엇이냐? 하녀의 마음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이 집에서 하녀의 이름을 묻는 사람은 없었다.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기억하겠다는 뜻이고, 기억한다는 것은 관계가 생긴다는 뜻이니까. 하녀는 망설였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씨라 부르십니다. 도련님이 낮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살짝 새는 느낌이었다. 그건 호칭이지. 내 이름. 하녀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녀는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소위 허락 없이 말할 수 없습니다. 도련님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가거라. 하녀는 방에서 나오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비가 그치지 않는 밤이었다. 그녀는 그 질문이 마음에 걸렸다. 이름을 묻는 눈빛이, 방 안의 고요가, 등잔불의 흔들림이 자꾸 떠올랐다. 그날 이후 도련님은 이상하게도 그녀를 자주 불렀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다. 물 한 잔, 책 한 권, 먹무, 분. 하녀는 매번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가고 고개를 숙인 채 나왔다. 그러나 어떤 날은 도련님이 물컵을 받아 들고도 한참 말을 하지 않았다. 하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하녀는 그 무게가 불편했다. 불편한데도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다. 그게 더 두려웠다. 어느 밤 도련님이 다시 말했다. 너는 밤이 무섭지 않느냐? 하녀는 놀라서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무섭지 않습니다. 도련님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거짓말. 하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련님이 이어 말했다. 사람은 어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혼자라는 것이 무서운 법이다. 그 말은 하녀를 찔렀다. 하녀는 그 집에서 늘 혼자였다. 일은 함께 했지만 마음을 나누는 이는 없었다. 하녀들끼리도 서로를 믿지 않았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시기했고 누군가 실수하면 발목을 잡았다. 하녀는 그 속에서 조용히 숨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도련님이 마치 그 숨는 마음을 들여다본 듯 말했다. 너도 나도 이 집에서 혼자다. 하녀는 고개를 더 숙였다. 도련님께서 어찌 혼자이십니까? 온 집안이 도련님을 받들고 있습니다. 도련님은 낮게 말했다. 받드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은 다르다. 그날 밤 하녀는 방을 나오며 자꾸 발걸음이 느려졌다. 왜인지 모르게 뒤돌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뒤돌아보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시작되고 시작된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고 겨울이 왔다. 눈이 오면 마당은 흰빛으로 덮였고 밤이면 달빛이 눈 위에 내려앉아 푸르게 빛났다.
하녀는 새벽마다 부엌에서 장작을 패고 찬물을 길어 손을 씻었다. 손끝이 갈라졌다. 어느 날 도련님이 그녀의 손을 보았다. 하녀는 얼른 소매로 가리려 했지만 도련님이 말했다. 손이 갈라졌구나. 하녀는 대답했다. 겨울이라 그렇습니다. 도련님이 물었다. 연고는 없느냐? 하녀는 짧게 말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도련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내밀었다. 가져가거라. 하녀는 놀라 고개를 들 뻔했다. 그러나 끝내 고개는 들지 못한 채 손만 내밀었다. 손끝이 떨렸다. 상자는 따뜻했다. 방 안에 오래 두어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하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 걸 받으면 소위 도련님이 끊었다. 받아라.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하녀는 더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었다. 향이 은은한 연고였다. 그녀는 손등에 조금 발라보았다. 따끔함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감각이 퍼졌다. 하녀는 그 따뜻함이 연고 때문인지 연고를 준 손길 때문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하녀는 도련님 방에 들어갈 때마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혹시라도 누가 보지 않을까? 소문이 돌지 않을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다.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마음은 더 또렷해졌다. 어떤 사람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봄이 가까워지자 집안은 분주해졌다. 안채에서는 새 비단을 꺼내고 침방에서는 배를 삶았다. 하녀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도련님, 혼처가 정해졌다고. 어느 댁 교수인지, 혼례가 언제인지, 누구의 소개인지. 말이 돌고 돌수록 하녀는 점점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저 더 열심히 일했다. 더 빨리 움직였다. 더 조용히 숨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련님이 그녀를 불렀다. 목소리가 이전과 달랐다. 더 낮고 더 단단했다. 들어와라. 하녀는 문턱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손바닥이 땀에 젖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갔다. 방 안의 등잔불은 평소보다 밝았다. 도련님은 책상 앞이 아니라 창가에 서 있었다. 달빛이 창호지에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앉아라. 도련님이 말했다. 하녀는 놀라서 대답했다. 소인이 어찌. 도련님이 다시 말했다. 앉아라. 잠깐이면 됐나. 하녀는 방바닥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고개는 여전히 숙였다. 도련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혼처가 정해졌다. 하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도련님 입에서 직접 들으니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하녀는 억지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축하드립니다. 도련님이 조용히 말했다. 축하라. 하녀는 말을 잃었다. 도련님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정해진 길을 걷는 느낌이었다. 하녀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도련님이 돌아서며 말했다. 그런데 요즘은 밤이 더 길. 하녀는 숨을 삼켰다. 도련님이 한 걸음 다가왔다. 하녀는 무의식적으로 더 몸을 낮췄다. 너 때문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귀가 뜨거워졌다. 도련님이 낮게 말했다. 나는 내 마음이 이런 줄 몰랐다. 어찌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 그런 말씀은. 도련님이 끊었다. 너는 내게서 멀어지려 하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말도 아끼고, 빨리 나가려 한다. 그런데 그럴수록 나는 더 너를 찾게 된다. 하녀는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찔렀다. 그녀는 겨우 말했다. 소희는 하녀입니다. 도련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도련님께 해가 됩니다. 도련님이 씁쓸하게 웃었다. 해가 되는 마음이라 해서 마음이 사라지느냐. 하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도련님은 한참 침묵하다가 마치 결심한 듯 말했다. 너에게 이름을 묻던 날, 나는 너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었다. 하녀는 조용히 말했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소희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도련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며 어찌 내 마음을 이렇게 잡아두느냐. 하녀는 그 말에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울면 안 된다. 울면 더 큰 일이 된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도련님이 다시 낮게 말했다. 너도 나를 피하는 이유가 단지 신분 때문이야. 하녀는 숨을 크게 삼켰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뿐이면 좋겠습니다. 도련님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등잔불 타는 소리만 났다. 하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도련님이 한 걸음 더 다가왔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일어섰다. 소희는 나가야 합니다. 도련님이 말했다. 가지 마라. 하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가야 합니다. 여기 있으면 더 큰 죄가 됩니다. 도련님이 낮게 말했다. 죄라. 하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련님이 이어 말했다. 나는 내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내가 원치 않으면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까지 죄로 만들지는 말아라. 하녀는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 때문에 생기는 일들은 소인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련님은 한참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녀는 그 시선을 느끼며 몸이 떨렸다. 결국 도련님이 말했다. 그래, 나가거라. 하녀는 그날 밤 방을 나오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마당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고 달빛이 마당의 눈 녹은 자리에 은빛으로 비쳤다. 하녀는 그 달빛 속에서 잠시 멈춰 섰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그쳤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멈추는 순간 끝이 난다. 그 다음 날부터 하녀는 더 철저히 도련님을 피했다. 도련님 방 앞에 죽을 놓고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부르면 다른 하녀가 대신 들어가게 했다. 일부러 부엌일을 맡아 안채에 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부지런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하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손등에 연고를 바르며 그 따뜻한 상자의 온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온기가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혼례날이 다가오자 집안은 축제처럼 떠들썩해졌다. 마당에는 붉은 비단이 걸리고 주방에서는 고기가 끓는 냄새가 진동했다. 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분주히 뛰었다. 하녀도 뛰었다.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뛰며 하루를 지웠다. 혼례 전날 밤 도련님이 다시 그녀를 불렀다. 이번에는 마당 끝 작은 창고 옆에서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에서였다. 하녀는 부르지 않은 척 지나가려 했지만 도련님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다. 잠깐만. 하녀는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부르셨습니까? 도련님이 말했다. 내일이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 하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련님이 이어 말했다. 너도 알고 있겠지.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 실은 하나도 없다. 하녀가 조용히 말했다. 도련님은 많은 것을 가지셨습니다. 도련님이 낮게 말했다. 너를 가질 수 없는데 그게 많은 것이냐? 하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억지로 말끝을 다듬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들키면 도련님이 다치십니다. 도련님이 말했다. 나는 다쳐도 된다. 하지만 내가 다칠까 두렵다. 하녀는 그제야 아주 조금 고개를 들었다. 도련님의 얼굴은 달빛 아래서 창백해 보였다. 그러나 눈빛은 뜨거웠다. 하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소희는 이미 다쳤습니다. 다치지 않으려 피했는데 피할수록 더 다쳤습니다. 도련님이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내 마음이 더 미안해지는구나. 하녀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미안함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붙잡히면 더 아픕니다. 도련님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게 바라는 것이 있느냐? 돈이든 집이든 어디든. 하녀는 고개를 저었다. 바라는 것 없습니다. 도련님이 다시 말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를 흔드느냐?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더 답이 없. 하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흔들려고 한 적 없습니다. 소희는 그저 살려고 조용히 있었을 뿐입니다. 도련님이 말했다. 그래, 내가 조용히 있었기에 내가 더 들렸다. 하녀는 그 말에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끝내 울지 않았다. 도련님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내일 혼례를 치르고도 너를 잊지 못할 것 같다. 하녀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잊으십시오.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련님도 소인도 삽니다. 도련님이 낮게 말했다. 너는 늘 산다는 말을 한다. 나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다. 하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에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만 언젠가 마음이 덜 아픕니다. 도련님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내 이름을 끝내 듣지 못하는구나. 하녀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인의 이름은 들으면 도련님이 더 아플 것입니다. 도련님이 말했다. 이미 아프다. 하녀는 한참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숨처럼 말했다. 영. 도련님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영. 하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도련님도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그 이름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하녀는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는 부르지 마십시오.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도련님이 대답했다. 그래, 마지막이다. 하녀는 그 자리에서 빠르게 걸어 나왔다. 발걸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 붙잡힐 것 같았다. 다음날 혼례가 치러졌다. 북소리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하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마당에서 누군가 도련님 만세를 외쳤다. 하녀는 솥에 물을 붓다가 손을 잠시 멈췄다. 물이 넘칠 뻔했다. 그녀는 재빨리 물을 줄이며 속으로 말했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러나 끝은 생각보다 조용히 오지 않았다. 혼례가 지나고 며칠 뒤 새 며느리가 안채의 자리를 잡았다. 새 며느리는 고운 말투로 하녀들을 불렀다. 그러나 그 고운 말투 속에는 칼날 같은 눈이 있었다. 하녀는 그 눈을 느꼈다. 새 며느리는 집안의 질서를 다시 잡으려 했다. 하녀들 사이에서는 누가 믿을 만한지 가려냈고 누가 늦게 움직이는지 살폈다. 그러다 어느 날 새 며느리가 하녀를 불러 말했다. 너는 도련님 방에 자주 들었느냐? 하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얼굴은 그대로 두고 대답했다. 시킨 일만 했습니다. 새 며느리가 말했다. 시킨 일이 많았나? 하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등잔, 물, 책 그런 일들입니다. 새 며느리는 한참 그녀를 보더니 말했다. 앞으로는 다른 하녀가 하게 하겠다. 너는 안채 일을 해라. 하녀는 고개를 숙였다. 예. 그날 밤 하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멀리서 도련님 방 쪽에서 등잔불 흔들리는 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면 안 된다. 그녀는 연고 상자를 꺼내 손등에 바르고 뚜껑을 닫았다. 따뜻함이 손에 남았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며칠 뒤 새 며느리가 하녀를 다시 불렀다. 너는 고향이 어디냐? 하녀는 대답했다. 멀지 않습니다. 새 며느리는 말했다. 멀지 않다며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녀는 그 말의 뜻을 알았다. 돌아가라는 뜻이었다. 하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새 며느리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짐은 많지 않겠지. 내일 해 뜨기 전에 나가라. 하녀는 그날 밤 짐을 쌌다. 옷 몇 벌, 작은 손수건, 그리고 연고 상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연고 상자를 내려놓으려 했다. 그러나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버리면 정말로 다 끝날 것 같았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넣었다. 새벽, 하녀는 조용히 대문을 나섰다. 길은 차가웠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그녀는 담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한 번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자유의 냄새가 났다. 그 순간 뒤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하녀는 멈췄다. 몸이 굳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수없이 다짐했는데 그 목소리는 다짐을 부쉈다. 하녀는 천천히 뒤돌았다. 도련님이 거기 서 있었다. 새벽빛 속에서 그는 한층 더 말라 보였다. 도련님은 가까이 오지 않았다. 담장 안과 밖, 그 경계에서 서 있었다. 마치 그 경계를 넘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운 사람처럼. 도련님이 말했다. 정말 가는구나. 하녀는 대답했다. 예. 도련님이 낮게 말했다. 내가 붙잡으면 남을 수 있느냐? 하녀는 숨을 삼켰다. 붙잡으시면 더 큰 일이 됩니다. 도련님이 말했다. 큰 일이라도 좋다. 하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이 다치십니다. 그리고 소인도 다칩니다. 그 다침은 이번엔 끝이 아닙니다. 도련님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다며. 하녀가 고개를 저었다. 도련님은 이미 지켜주셨습니다. 손이 갈라졌을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도련님만 물으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도련님이 숨을 내쉬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하녀는 고개를 숙였다. 충분하다고 말해야 소인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도련님은 목이 잠긴 듯 말했다. 내가 가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된다. 하녀는 조용히 말했다. 도련님은 원래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가십니다. 도련님은 씁쓸하게 웃었다. 너는 끝까지 나에게 살아가라고 하는구나. 하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 살아가십시오. 잊으시고 살아가십시오. 도련님이 조용히 말했다. 잊지 못하면. 하녀가 말했다. 그럼 가끔 비 오는 밤에만 떠올리십시오. 그 이상은 소인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련님은 한참 하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들어 무엇인가를 던졌다. 작은 천주머니였다. 하녀는 반사적으로 받아들었다. 도련님이 말했다. 그 안에 돈이 있다. 내가 어디서든 굶지 않게. 하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까지 받으면 소인은 더. 도련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받아라. 빚이 아니다. 내가 내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이다. 하녀는 천주머니를 꼭 쥐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이 낮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녀는 숨을 멈췄다. 도련님이 이어 말했다. 미안하다. 하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미안함은 붙잡습니다. 도련님이 말했다. 그럼 고맙. 하녀는 가만히 있었다. 도련님이 또 말했다. 그리고 하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도련님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살아있어라. 어디서든. 하녀는 그 말을 듣고 끝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녀는 손등으로 재빨리 닦았다. 울면 안 된다. 울면 더 돌아가기 싫어진다. 하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련님도 살아 계십시오. 도련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녀는 돌아서서 걸었다. 이번에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도련님의 시선이 등 뒤에 붙어 있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이 마치 담장보다 더 높은 벽처럼 느껴졌다. 하녀는 길을 걸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다.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를 냈다. 장터로 나가는 수레가 덜컹거리고 멀리서 닭이 울었다. 하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비어 있었다. 그 비어 있음이 서글펐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시간이 흔 뒤 도련님은 종종 비 오는 밤이면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비가 처마 끝을 때릴 때 그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그 밤의 물방울 소리를 떠올렸다. 젖은 치마 끝에서 떨어지던 물방울, 고개 숙인 채 손을 바쁘게 움직이던 하녀의 손, 그리고 입 밖으로 조심스럽게 나온 이름. 여. 그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다. 부르면 더 이상 현실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만 불렀다. 비 오는 밤에만, 아주 잠깐. 세상에는 이름 붙이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다. 누구에게 말하면 비웃음이 되고 입 밖으로 내면 죄가 되는 이야기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도
사람을 살게 한다. 살아있으니 아프고, 아프니 기억하고, 기억한 이 사람은 그나마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다. 그 집 담장 밖 어딘가에서 하녀는 다른 이름으로 살았다. 그녀는 다시 하녀가 되기도 했고, 장사를 돕기도 했고, 작은 방을 얻어 바느질을 하기도 했다. 그녀는 손등이 갈라질 때마다 연고를 발랐다. 연고는 오래가지 않았고, 언젠가 바닥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녀는 빈 상자를 버리지 못했다. 그 상자는 그녀에게 누군가가 괜찮으냐라고 물어준 증거였다. 그리고 아주 가끔 비가 쏟아지는 밤이면 그녀는 잠시 창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비 냄새가 들어오면 마음이 저릿했다. 그녀는 속으로 한 번만 말했다. 살아 계십시오. 그 말은 기도 같았고 작별 같았고 끝내 지우지 못한 마음 같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았다.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함께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그 밤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달빛과 비와 등잔불은 기억했다. 그 집의 담장도 기억했다. 담장은 여전히 높았지만 그 담장 위로 소나무 가지는 여전히 바람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른 채로 살았다. 담장 안에서는 잔치가 이어지고 담장 밖에서는 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어떤 밤, 어떤 비, 어떤 등잔불 아래에서는 분명히 두 사람의 마음이 스쳤다. 그 스침이 작아서 아무도 못 봤을 뿐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야담은 늘 이렇게 끝난다. 크게 울리지 않고 조용히 남는다. 조용히 남아서 다음 비 오는 밤에 다시 떠오른다. 잊힌 듯 잊히지 않는 이름 하나로.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